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강행 예고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에는 유연한 입장을 취했으나 외국산 반도체 수입에 대한 관세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음에도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유럽 판매량 급감과 머스크 리스크로 급락을 이어오다 저가 매수가 대거 유입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유가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원유 구매 국가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글로벌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했던 원유는 러우 휴전 합의에 다시 안정세를 회복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자 전력 반도체 기업의 잇따른 인원 감축과 투자 축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 세계 1위 업체 독일 인피니온은 직원을 대거 감축했으며 미국 온세미도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상방이 좀 막혀있는 찝찝한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 지표들은 다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3월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달의 100에서 이번 달에는 92.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미 예상치 자체도 좀 타이트하게 93으로 잡았었는데 여기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6개월 뒤에는 어떨 것 같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기대 지수 또한 낮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80이 기준선인데 지금 65.2로 나오게 되면서 팬데믹 수준까지 위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시티 쪽에서는 탄핵 선고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원화 약세까지 이어졌었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어떤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트럼프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볼 텐데요.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지우개에 바쁜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 오늘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는 코인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XRP와 SEC의 소송이 점차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다양한 경제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오바마 컴플렉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휴전에 굉장히 적극적인 이유가 하나 있죠.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또한 오바마가 받았던 노벨 평화상을 같이 좀 받고 싶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를 통해서 정치적인 정당성이나 역사적인 위상을 좀 증명하고 싶다라는 부분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오바마 콤플렉스는 어떤 게 좀 있고 어떻게 작용을 좀 하고 있을까요? 일단 먼저 학력 콤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본인은 와튼 스쿨을 나왔다고 보통 얘기하고 이제 펜실베니아를 나와서 본인이 사실은 이제 유펜이 나온 것처럼 이제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의 대학원을 나온 것처럼 이제 약간 포장을 합니다. 본인이 유펜을 나온 것처럼. 근데 유펜을 나온 건 아닙니다. 본인이 원래는 이제 포트넘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펜실베니아 이제 그 경영학과를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왔고요. 본인을 보통 그렇게 나왔고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이제 다녔고 그래서 본인이 와튼 스쿨을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나와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지만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도 오바마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리뷰 편집장을 했다는 이 부분이 상당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약간 컴플렉스를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오바마 컴플렉스를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본인이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 나왔다는 걸 상당히 강조하는데 사실은 유펜을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이 부분 또한 오바마 컴플렉스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조하는 거나 김정은에게 호의적인 이유도 사실은 이제 노벨 평화상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은 오바마만 나오면 상당히 경계하거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많은 부분이 왜 나는 평화상을 안 주느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컴플렉스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바마 케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해체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최대 업적 중에 하나인 건강보험에 대해서 트럼프는 미국을 사회화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요거를 이제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의무 가입을 페널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파리 기후 협약이 있습니다. 요거를 탈퇴하고 오바마 글로벌 리더십을 이제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를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리더임을 자임하는 부분이 아니다. 트럼프는 기후에 대해서 자체를 의심하며 파리 협정을 탈퇴하고 있고 나는 피츠버그에 있는 어떤 그 대통령이지 파리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가 왜 파리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바마의 어떤 그 파리 기후 협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오바마의 출생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이제 오바마가 미국 태생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가 케냐에서 태어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단순한 음모론입니다. 일단 오바마의 정통성과 미국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바마가 애초에 합법적인 미국 대통령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서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모론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이게 오바마가 미국 출신이 아니고 케냐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대통령 자격을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8년부터 이제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로 믿는 사람이 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요거 이제 버서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출생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2011년에 오바마가 하와이 주 정부에서 공식적인 출생 증명서까지 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주면서 음모론이 사실상 붕괴됐는데 지금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론하면서 단순한 출생 논란이 아니라 인종주의 코드와 정치 음모론이 결합된 이런 건데 아직도 버설 출생론을 이제 거론하면서 이제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요. 이민 정책에서 이제 출생 유산이 파괴되고 있는 이제 오바마 DCA라고 이제 드리머 보호 프로그램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무력화하고 있고요. 언어와 이미지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오바마가 이제 연설이 되게 유명한데 이 부분에서 오바마 연설력과 논리력에 있어서 약간 천천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데 정치적 언어의 미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위선적이다. 너무 위선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걸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이제 말장난이라고 얘기하면서 직설적이고 감정적이고 반복적인 언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너무 이게 감정적이지 않고 너무 위선적으로 이게 너무 장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바마의 이런 것들이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치적 명예의 균형 맞추기를 좀 해야 되는데 노벨상에 계속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바마가 받는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 왜 안 주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중동 외교 성과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북미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자기가 이제 직접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계속 이제 사실상 지금
무리하게 막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중재하면서 노벨상을 올해는 받아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보다 내가 더 평화적인 업적을 더 많이 쌓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인정 못 받는 것이냐라고 이제 외교진들에게 닥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노벨 평화상에 대한 야욕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인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제 밤사이에 들어온 소식 보면 흑해 휴전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랑 인프라단에 있어서는 앞으로 서로 공격하지 않는 거에 있어서는 합의가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오바마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상징적인 적대자로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콤플렉스라고 보면 질투도 있을 거고 정치적인 전략도 있을 거고 더불어서 이제 역사적인 열등감이 결합된 모습이 좀 나타나지 네네.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들이 앞으로 이제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오바마의 정책들이 이제 바이든이 좀 이어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을 부인합니다. 모든 정책을 부인하다 보니까 정책에 약간 복수를 하는 약간 이런 구조인 거예요. 바이든의 모든 것들이 다 부인합니다. 바이든 정책 때문에 이게 모두가 다 안 된 것들은 다 바이든 때문이다. 오바마 때문이다. 약간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구조가 약간 비효율성이 되는 겁니다. 정책이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흔적을 지우는 거에 다 집착을 하게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단기적인 성과에 왜곡이 되고 막 이렇게 되고 가가 정부가 만든 것들은 제도가 폐기되고 막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다 안 하게 되고 화석이나 이런 식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들이 다 바뀌게 되고 이런 식이 되고 공공기관이나 전문성 같은 것들을 다 없애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없다라고 해서 도지부에 막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런 부분들이 10,000명씩이나 막 다 내보내게 되다 보니까 마비가 됩니다. 시스템 붕괴가 가속화되게 되는 거고요. 오바마 시절이나 바이든 시절에 전문가들이나 인사들을 다 불신이나 해체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FBI나 CIA나 국무부나 이런 에너지부에 신뢰했던 기관이나 이런 이 기관들이 공개적으로 다 공격을 받고 다 내보내게 되고요. 외교적인 비합리적인 이런 사람들이 반전이나 국제적인 신뢰나 이런 것들을 그전에 다 이어져 오던 정책들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모르는 이런 식이 되는 약간 이런 되고 이기에서 미국이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나 중국 대기를 무조건 하게 되는 약간 이런 식의 그런 게 되고요.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인가? 약간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그리고 제도 자체에 대한 공격성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약간 사법부를 장악하고 의회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이나 이런 선거나 이런 것들을 일단 무시하게 되고 신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의 어떤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되고 권력 중심이 되고 독재를 일단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고 감정이 정치로 되는 약간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국민을 또 갈라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위주로 모든 게 다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인종과 계층이 이념화되고 극단적인 분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단은 오바마 콤플렉스로 인해서 국제적인 외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그린란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란드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전직과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부동산식 세계관이 좀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모든 국가를 영토 동맹 자산과 딜의 대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자, 위치가 좋은 땅은 곧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각에서 이제 그 그린란드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지가 좋은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싼 값에 사서 기회 가치를 올리자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서 뭐 거래 우선주의 중에 외교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린란드 주민적은 경제적인 자립이 안 된다. 미국의 어떤 투자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마치 재개발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부동산 논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경제적 취약성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원조 투자의 기지를 잡아서 실제적인 지배력을 확보하는 그런 약간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략을 피고 있는 것 같고 정치가 아니라 프로젝트라는 것 같아요. 국가를 상품화하는 약간 그런 시도가 좀 있는 것 같고 관계 중심의 합의 중심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외교 리스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를 어떤 자산의 가치를 좀 보는 약간 이런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가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이런 같은 자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를 매물로 보는 듯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그린란드나 덴마크, 원래 이제 덴마크가 여기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찔러보기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찔러보고 그다음에 협상을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북극 항로를 장악하면 그린란드가 아시아나 유럽으로 가는 40%를 단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사적 가치가 큽니다. 여기가. 미사일 방어 체계의 북쪽 핵심이다 보니까 여기 어쨌든 우주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포기할 수가 없고요. 희귀 자원이 많습니다. 히토르를 이제 중국하고 이제 중국이 지금 히토르를 안 내놓겠다고 하는데 요게 히토르가 많습니다. 코발트나 구리, 니켈도 많다 보니까 이 여기 자체를 이제 차지하게 되면 여기가 많은 어떤 히토르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이제 자원 개발에 촉진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구 온난화를 빠르게 높고 있는데 요 자체를 하다 보면 이런 연구가 아주 좋은 어떤 개발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 지정학적 패권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덴마크는 여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하게 되고 특히 러시아가 북극 해안선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미국이 차지하면 여기를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극 국가라고 이제 자칭하면서 여기를 인프라를 시도하고 있는데 중국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차지할 경우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차지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요충지가 되죠. 다만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게 아주 아픈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아픈 손가락? 그런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과의 합병을 원한다면 언제든 환영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어떤 식으로든 가져오겠다라는 의지를 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그린란드는 광물 자원도 있고 석유도 있고 그리고 천연가스도 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욕심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린란드의 향방은 어떻게 예측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계속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단순한 땅 욕심이 아니라 미국 패권을 유지하려는 절박한 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린란드가 계속 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제가 기사가 난 걸 보니까 부통령이 가겠다고 이제 그거 의사와 상관없이 나는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미국 패권과 상관없이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린란드가 사실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덴마크 자치령으로 남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집착은 계속 될 것 같고 전략적 거점의 희소성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북극 패권의 교차점인 것 같고 미국은 계속 어떤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미 뭐 P2피크 여기에 어쨌든 그 우주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여기 북극의 관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완전한 주권하에 있는 것이 이제 여기 퍼즐입니다. 마지막 퍼즐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어떤 자신들에게 여기는 마지막 관문이고 퍼즐이기 때문에 여기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자원과 광물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가 광물이 많은데 덴마크나 그린란드가 어떤 여기를 개발할 자원이나 그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개발을 해서 나누자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나누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덴마크가 아니라 그린란드 쪽에서도 그럴 생각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해서 나누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니즈가 양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접근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정치적 상징에 따른 활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를 만약에 개발하면 노벨 수상의 전략적 이미지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개발하면. 그래서 이제 그린란드가 나는 오바마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걸 하는 약간 성취의 의미도 좀 있습니다. 여기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린란드를 개발하면 정치적 상징의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인 어떤 개발에 약간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노벨상의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란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할 것 같은 제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포기하지 않겠다. 올해까지는 무조건 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린란드에 대한 특별한 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에 그린란드를 찾는다라고 하고요. 미국은 초청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린란드는 초대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날 28일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로는 전쟁 기밀 유출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보 체계에 있어서 붕괴 그리고 권력 내부 안에서의 전문성 결여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고인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먼저 해보면 국가 안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상위 권력자들이 민간 메신저를 이용해서 예멘 공습 계획을 논의했다라고 하고요. 일단 이것도 문제지만 그 메신저 안에다가 주요 언론 편집장을 무심코 포함을 시켰다라는 사실도 같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어떤 사고이고 또 왜 발생했는지 여기서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이 사고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피터 헥스케스 국방장관이 기밀 수준의 예멘 공습 계획을 실수로 SNS를 하다가 더 애틀랜틱 편집장인 제프리 골드버그를 멘션을 한 거죠. 이제 부른 거예요. 그걸 노출을 해서 알려줬다는 겁니다. 사실 엄청난 거죠. 군사 기밀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북한 쪽에 뭔가를 공격하겠다, 타깃을 하겠다는 걸 어떤 신문사 기자를 누구 편집장을 불러가지고 이걸 알려준 거예요. 내일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사실 엄청난 기밀입니다. 이 사건은 즉시 삭제됐지만 작전 개입을 누군가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을 매체 특성상 이걸 알려줬다는 얘기인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국방장관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힐러리 클린턴도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먼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공식 브리핑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트루소셜에 매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밑에 모든 사람들도 SNS를 쓰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SNS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SNS로 공식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식 브리핑을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거나 어떤 공식화된 안보가 잘 보관된 그런 일로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트루소셜이나 SNS 일을 하다 보니까 SNS가 공식 통치화된 채널화된 트럼프의 유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쟁 기밀이나 모든 밑에 있는 모든 관료들이 다 SNS를 쓰는 거예요. SNS가 좋긴 하지만 트럼프가 집무실보다는 트윅스나 X나 자신의 트루소셜을 이용해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국방장관이나 모든 밑에 있는 관료들이 다 이걸 쓰게 되는 겁니다. SNS가 모든 공식 채널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흘러가는 일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떤 공식화되거나 어떤 뭔가 보완이 필요한 일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조차 공식화된 어떤 채널조차도 이렇게 일을 하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SNS가 비공식 채널이 아니라 사실상 정책 창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인사들은 내부 내용보다 트윗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보도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방이나 외교 정보 고위직조차 SNS에 익숙해지는 구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공식, 비공식적인 경계가 붕괴가 된 겁니다. 공공의 정보와 작정 정보의 구분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견된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장려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트럼프는 이제 전통적인 브리핑이나 언론 조율을 이제 무시하게 되고 이게 사실은 너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개인 언서로 메시지를 발신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약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좀 있고요. 피터 헥스케스 장관도 이런 문화 속에서 고위급 논의나 전략 정보를 SNS에서 암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관행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화는 공직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보안 의식을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개인 브랜딩의 우선주의가 낮은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치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공직도가 결국 자신의 브랜딩 확장이라는 메시지를 했고요. 이번 일도 아마 그런 연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존재감과 정책관을 언론보다는 SNS 직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압력이 아마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헥스케스 장관 역시 제프리 골드버그라는 언론계 핵심을 태그하면서 정책의 영향보다는 존재감을 드러낸 게 아닌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 부작용이 아마 이런 걸 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의 어떤 상대화라는 생각을 이렇게 됐고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떤 과신 그런 거와 함께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통치 시스템에 대한 품격이 저하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제도화된 어떤 SNL 정치 구조적인 결함이 폭로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일단 예멘 공습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보안이 지켜져야 되는 내용이 민간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됐다라는 부분도 문제인 거고요.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던 편집장도 의도치 않게 같이 초대가 돼서 이게 공유가 됐다라는 부분 또한 함께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동안 미국은 굉장히 국제 질서를 리드해왔던 리더로서의 역할이 공고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민간 앱에서 전쟁을 논의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위상이 좀 허물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디지털 포퓰리즘에 대한 경고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하게 될까요? 뭐 제도적으로 많이 해야겠지만 제가 볼 때 트럼프 자체가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취해야 될 행동을 제가 한다고 말을 듣지는 않겠지만 이랬으면 좋겠어요. 공적인 메시지와 사적인 브랜딩을 약간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트루 소셜을 안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공적인 메시지와 사적인 브랜드를 어쨌든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모든 메시지를 X에 동시에 노출을 하겠지만 사견을 통치 발언처럼 어쨌든 하는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공보 시스템 정비와 복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보 시스템을 복권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걸 다 여기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것들은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위직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트럼프는 내가 만든 SNS 어떤 정치 문화에 대한 부작용을 인식할 필요가 좀 있을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고위 인사들이 SNS를 사용할 때는 공식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관급 이상이 SNS에 앞서 보안 필터링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본인 실수보다는 부하의 실수가 더 위험하다는 구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정책보다는 존재감이 앞서는 SNS 발언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과거 방식에 대한 전략적 후퇴도 좀 선언할 필요가 있을 생각도 좀 있습니다. 트럼프는 스스로 만든 시스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상징이 된 SNS 방식에 대해 이제는 국가에 대한 안정과 체제의 신뢰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스스로 선언하는 전환점이 좀 필요할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리더십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지도는 후퇴를 할 줄 아는 용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고했던 리더로서의 모습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로는 상호 관세 해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이 강화되게 되면서 전 세계 무역 질서도 어떻게 보면 붕괴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1930년대 있었던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에 가장 광범위하게 보호 무역 확산 사례로 현재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 무역 질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또 앞으로 현상들을 좀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트럼프 때문. 제가 오늘 계속 트럼프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게 다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 때문. 트럼프가 이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의 기환이 되면서 이게 이제 트럼프 2기가 이렇게 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조업을 사실은 이제 다 중국에 가 있던 제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면서 표를 이제 모으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기본 러스트벨트가 붕괴되면서 이 러스트벨트의 붕괴를 다시 복원하겠다, 표를 다 모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무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이제 중국산 제품, 미국의 이제 미국차, 유럽차와 이제 동아시아 반도체 등 핵심 수입 제품에 관한 것들을 다 미국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가 아니라 산업보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우선주의를 이제 귀환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강하게 된 것 같고요.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 같아요. 전략적 자원과 내재화 트렌드가 진짜 강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자국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의 글로벌화가 이제 이것들이 글로벌화가 아니라 지역화, 국경화로 회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모든 나라들이 본능적으로 보호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WTO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WTO가 해결을 못 해요. 트럼프가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WTO가 다무역 체계가 신뢰가 붕괴가 됩니다. WTO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W1기부터 상소기구가 판사 임명 거부를 하고 있고 여기가 작동이 안 되고 WTO에 이제 제소를 해봤자 아무 해결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양자 지역 블록화가 서로가 이제 합종 연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WTO가 각자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다자 간에 이제 서로가 이제 블록화되면서 뭉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스스로 보호 무역 수단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룰이 무역이면서 힘 있는 나라끼리 중심이 되면서 서로가 뭉쳐지기 시작하게 되고 있고요. 정치적 대중역 화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표심이 전략적으로 뭉치게 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한국 등이 제조업 기반의 유권자 요구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이제 나라들끼리 서로 뭉치게 이게 되고 있고요. 트럼프는 러스트벨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이제 제조업이 쇠퇴해지는 표심이 관세로 다시 뭉쳐지게 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자국 내 중소기업들은 이제 서로가 명분을 삼아서 보호 장벽이 세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록화가 심화되면서 이렇게 보호 주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우리나라를 보호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서로가 더 공고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보호주의로서 무역 질서가 규안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산업의 패권이나 기술의 주도권도 잡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아마 기사 확인하셨겠지만 현대차는 미국에서 이제 31조를 4년간 투자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잘 보이기 위한 네네. 정책을 좀 펼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어떤 전략을 좀 취하면 좋을지, 그리고 4월 2일부터 지금 상호 관세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산업의 해법은 어떻게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 공급망 주권이나 동맹을 내재화하면서 기술을 내재화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쪽에 내재화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뭔가 도움을 주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일단 현대차는 이러다가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 기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일단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일단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그 칩스법에 의해서 이제 저쪽에 텍사스나 미주리주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뭔가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화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지화를 하면서 뭔가를 그쪽에서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배터리 쪽도 현지화해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제가 볼 때는 현지화해서 내재화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생산국이 아니라 전략국이 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건 상호 관세 시대에는 제가 볼 때 저희 생산국이 아니라 그쪽의 전략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안보 기술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쪽의 파트너가 완전히 전략국이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방국이 되면서 그쪽에서 맞춰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글로벌 지역과 자국화해서 국산화가 아니라 그쪽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맞춰주면서 전략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략국이 되면서 방법을 맞춰가는 게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현대차 관련한 투자 소식 점검해 봤습니다. 어제 현대차 관련주들도 흐름이 좀 달랐습니다. 현대차는 강했지만 미국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현대 글로비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권이었고요. 현대제철 또한 이제 전기료 일관 제철소를 이제 미국에 공장 건설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유증에 대한 우려감 속에 좀 하락하는 마감 상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트럼프,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선 이후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보호무역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병합에 대한 발언, 그리고 입국 통제 강화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어제 이제 미국 모든 보도가 캐나다에 이제 한 달 새 그 20억 달러 이상의 그 무역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기사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자발적으로 관광객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단순한 관광객 감소가 아니라 양국 간의 어떤 신뢰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무역 이런 정책을 하면서 국민들의 감정이 반발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특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무역 압박 관세과 51주 발언이 그러니까 캐나다가 51번째 주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완전히 뭉갠 겁니다. 사실상 농담이 아니라 사실상 병합암시를 하면서 주권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이게 약간 식민지처럼 발언을 한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입국 통제 강화와 함께 억류 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캐나다 여배우와 이제 어떤 영주권자 입국세 장시간 억류를 시켰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서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 혹시 나도 억류되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행 취소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기준으로 항공 여행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가 됐고요. 육로 여행이 23%가 급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플레이 항공이나 웨스트챗이나 이런 것들이 노선이 대거 축소됐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뭐 바이 캐나디안 운동이 확산되면서 미국산 제품을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행도 자제되는 분위기가 일어났고요. 국경 지역의 미국 도시 버팔로나 시애틀, 몬태나 관광객이 급감하기 시작했고요. 정서적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캐나다인이 이웃 미국 친구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친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배신감이 증가했고요. 캐나다 관광객들은 뭐 이제 연간 2천만 명 정도가 이제 수준이 미국으로 갔는데 10%만 줄어도 2조 원 이상이 이제 손실이 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국가적 이미지가 하락됐고 국내 관광객이나 있습니다. 버팔로나 몬태나 뉴욕 북부 같은 관광객이 의존도가 40% 이상이 생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가 이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정치, 외교 이렇게 번지고 있어서 트럼프 이게 아메리칸 퍼스트 이런 것들이 잃는 대가가 생각보다 높다는 거죠. 사실 이게 좀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작용 반작용이 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어떻든 좀 피해를 입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이게 어떤 영화 제목처럼 약간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난 2월 기준으로 캐나다 주민의 항공편 사용, 미국 방문이 지금 전년 대비 13% 줄었다라고 하고요. 육로 여행도 23%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 1순위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캐나다인이었는데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정서적인 단절은 계속해서 좀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를 좀 외치다 보니까 물리적인 국경도 그렇지만 마음의 국경도 지금 닫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를 치유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어떤 걸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정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뢰회복의 제스처가 먼저 아닐까. 지금처럼 트럼프가 이렇게 무례하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더 잃을 것 같아요. 이게 캐나다는 사실은 이제 프랑스 쪽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정중해야 됩니다. 사실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되게 약간 약간 퀘벡주 같은 경우에 되게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좀 강한데 그리고 이제 국경 강화까지 공동 캠페인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 입국 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처럼 억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분들 사실 자존심이 강하고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제도적 상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재개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가고 관세 협상에 대한 것들을 지금처럼 하면 무리하게 굴면 안 됩니다. 이게 부분이 하고 그다음에 양국의 공동 브랜딩 프로젝트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국경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정말 존중에 대한 것들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은 작용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존중받는 독립된 이웃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하면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정치 문화적인 레토릭이 어쨌든 병행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필요한 건 정책이 아니라 품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은 작용 반작용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동등한 위치 안에서 대화를 한다거나 서로 존중하고 교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자세일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메타 요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유럽 사용자들에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광고 없는 버전 사용료를 최대 월 17달러 정도 부과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X 같은 데는 이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유료 모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100여 번 규제 압박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유럽 지역만 지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유럽이 지금 규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들의 규제를 하고 있는데 유럽 연합의 이제 형태 기반이라고 이제 비헤이비어 애들에 대해서 사용자 활동 대항 기간에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사전 동의에 대한 어떤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대해서 이제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 기반 광고를 한 걸 불법이라고 규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무력화를 대할 위기를 처하자 메타가 광고 없는 유료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할 경우에
메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데스크탑에 대해서는 10유로 정도에서 할 거고 모바일에 대해서는 13유로에서 6유로 정도를 추정하는 이 부분을 이제 할 경우에 이제 달러로 할 수 있게 17달러 정도를 발생하는 거를 하겠다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유로를 쓰니 모바일은 더 높게 책정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유럽 지역에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요거를 이제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메타가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을 하고 있는 건서 글로벌에 대한 반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점을 갖고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메타가 SNA 요금제를 좀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 새롭게 비즈니스 리디자인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 관련된 소식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유럽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출시합니다. 현지 시간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블랙록은 미국 내 비트코인 투자 ETF인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ETF를 독일 제트라와 프랑스의 유로넥스트 파리, 유로넥스크 암스테르담 시장에서 상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트라와 프랑스 유로넥스트 시장에서는 IBIT 티커로, 암스테르담 시장에서는 BTCN으로 상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록은 이 상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10 베이시스 포인트의 운용 부수를 면제하며 올해 연말까지 ETF 비용을 0.15%까지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이 펀드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실제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블랙록이 미국 시장에서 운영 중인 비트코인 ETF는 48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출시되자마자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빠르게 모으면서 미국 증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ETF 출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암호화폐와 연계된 ETF는 유럽 증권거래소에서도 거래되고 있으나 유럽 시장 규모는 136억 달러로 미국에 비해 미미합니다. 유럽에 상장하는 이 ETF는 북미외 지역에 진출한 첫 사례로 북미 시장의 성공을 재현한다는 것이 블랙록의 목표인데요. 블랙록의 유럽 내 비트코인 ETF 출시는 수요 확대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유럽 최대 암호화폐 ETF로 13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코인쉐어즈 인터내셔널은 0.25%의 운용 보수를 부과합니다. 미국 국세청의 디파이 브로커 규정 철회 결의안이 빠르면 현지 시간 27일 재투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는데요. 해당 결의안은 지난 4일 상원을 통과했지만 기술적 문제로 인해 재투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결의안이 상원을 다시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이 남게 됩니다. 디파이 브로커 규정은 디파이 분야의 브로커들이 디지털 자산 판매로 발생한 총 수익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과잉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철회를 촉구해 왔는데요. 규정 철회가 확정되면 디파이 시장의 규제 환경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크립토닷컴이 2021년 소각했던 70억 개 크로노스 토큰을 최근 재발행하자 커뮤니티 중심 탈중앙화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가 잭 엑스비티는 크로노스는 탈중앙화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기라며
재발행된 CRO는 전체 공급량 70%에 달하며 커뮤니티 기대를 배신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RO 토큰 재발행 소식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크립토닷컴이 암호화폐 ETF 출시 관련해 협약을 맺었다는 발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잭 XBT는 왜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같은 검증된 거래소들이 아닌 크립토닷컴과 협력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시장에선 갑작스러운 토큰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 마자렉 크립토닷컴 최고 경영자는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미국 내 성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커뮤니티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크립토닷컴 투표 시스템이 이미 밸리데이터들에 의해 사실상 장악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해명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앞서 기터브 사용자들을 인용해 크립토닷컴 밸리데이터들이 블록체인 투표권 70%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고 로라신 팟캐스트 언체인드는 전체 투표권 70~80%가 사실상 통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이민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개장 전에 간밤 뉴욕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안도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장 굉장히 또 상승 랠리가 있었었는데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간밤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7.2포인트 하락하면서 92.9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컸다라는 것으로 좀 관망세다라는 걸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어제 우리 시장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 상승폭이 다 반납이 됐습니다. 좀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었거든요. 공매도 이슈도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으면서 이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멘토니 어제 우리 시장 좀 복귀부터 해볼까요? 네,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과 좀 디커플링 나게 어저께는 한 15분 장 시작한 지 정말 공교롭게도 저희 방송이 끝나자마자 지수 자체가 좀 밀리면서 코스닥이 먼저 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떨어진 이유를 뭐 찾자면 정말로 많겠지만 떨어진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치적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26일 아마 헌재의 심판이 오늘 일어나는데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4월 첫째 주까지 또 다시 연기가 되면 현재 사회적 불안감이라든지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증시 시장은 조금 더 하락 압력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거래 대금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게 계속해서 찜찜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건 내려가건 거래가 어느 정도 붙어줘야 어느 쪽에서 테마가 일어나고 어느 쪽에서 또 수급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이런 거를 좀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원래 2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한참 좋았을 때가 20조가 넘게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들어왔었는데 어저께 넥스트레이드 그러니까 애프터마켓까지 다 합쳐도
불과 지금 15조, 그러니까 5조에서 한 7조 정도가 거래대금이 확 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합리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일단은 이번 달 3월 31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때문이라고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고, 역시나 지금 정치적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전체적인 공격적인 매수, 그러니까 적극적인 시장을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대금 자체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 정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다, 뭐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이번 주까지는 거래대금이 어떻게 좀 움직여 주는지 그 트래킹도 계속해서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뚜렷한 이유 없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어제 코스피에서 우리 시장을 이끌어줬던 거는 자동차, 현대차 섹터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 대미 투자를 31조 원 규모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현대차가 어제 7% 갭으로 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좀 뒤로 갈수록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긴 했습니다. 관련 부품주들도 어제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치려나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그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래도 현대차 지금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36%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오늘 이 반도체 자동차주 관련해서 그래도 봐도 괜찮을까요? 자동차주는 좀 저는 괜찮게 볼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뭐 완성차도 괜찮고 자동차 부품도 괜찮은데, 물론 어저께 이제 음봉을 맞고 떨어진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테마가 가서 지수를 끌어당기기에는 쉽지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월 초반에도, 그러니까 3월 중순에도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끌어주면서 지수 자체를 위쪽으로 끌어올렸는데, 어저께는 자동차가 그 역할을 좀 해주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일단은 자동차 테마보다는 일단 반도체 테마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시장 자체가 2,600을 넘어서 2,700, 2,800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역시나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시가총액 1위와 2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테마만 가서는 절대 시장은 좀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주와 그다음 현대, 기아차, 완성차들이 음봉을 맞으면서 떨어진 이유를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자동차 테마주들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증설을 하고 제철소를 세운다고 했지,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50%가 넘게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현대차가 정말 트럼프 행정부와 사이가 좋게 이런 식으로 정말 잘 풀어나가는 건 맞습니다만은 주가의 반동성은 어느 정도 제한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그에 따라서 뭐 자동차가 앞으로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도 정말로 많이 떨어져 있고, 관세 여파도 아직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보수적이게 아직도 좀 지켜보는 게 좋다. 나쁘진 않지만 그냥 적극적인 매수를 자동차 테마로 가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결국에는 이제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자동차가 빠질래야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현대차와 기아차가 한 번 정도 더 눌려준다면 그때부터 기회를 좀 포착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눠봤는데, 현대차가 어제 그렇게 대미 투자에 관련해서 좀 더 관세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봤지만, 미국 외에 이 다른 나라에 생산했을 때에는 그래도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 이 점은 관가하면 안 된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또 주식 주가 반등에 있어서는 조금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도 포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방산주, 조선주들 좀 전체적으로 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현대, 로템도 그랬고요. 하나시스템, 삼성중공업까지도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 보였었거든요. 아무래도 31일에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좀 이렇게 잘 올랐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걸까요? 네, 그게 아마 공매도 영향이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매도를 준비한다라고 하죠. 네. 대차장고가 늘어난다라는 건 결국엔 주식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주가 하방에 투자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비교를 드리면요.
뭐 어느 한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종목이 10만 원이라고 지금 치면요. 10만 원의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빌렸다가 공매도가 시작이 돼서 공매도를 치기 시작하면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8만 원으로 내려갔을 때 그 주식을 다시 사서 2만 원의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올라서 수익을 내는 거하고 공매도는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뭐 방산 쪽이나 지금 조선 쪽이나 어저께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어저께 8%가량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지금 방산 쪽이 업황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대차장고 증가에 따른 지금 주가가 많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에 따라서 지금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공매도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밑으로 떨어져서 한번 눌러준다면 저는 오히려 방산 쪽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타이밍은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저께도 수급을 보니까요. 결국에는 주가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개인 투자자님들이 또 약간 물타기라고 하죠. 추가 매수를 또 진행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느껴지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방산주를 적극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공매도가 시작돼서 고가에 와 있는 걸 한번 주가를 눌러줄 때 그때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볼 타이밍이지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에 추가 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마지막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음 주에 바로 공매도가 재개되는 만큼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 잡는 것보다는 조금은 관망세로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방산주, 조선주도 여태까지 잘 갔던 만큼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 보니까요. 또 코스피는 0.34%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또한 그래도 상승불로 바뀌었습니다. 0.14%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월 26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시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강후약의 모습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잘 가주는 듯 했으나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지수들이 좀 밀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에 아무래도 대미 그런 투자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환호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요. 조금은 아쉬운 모습 보여주면서 마무리됐는데 오늘 시장 흐름 어떨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7% 상승한 2628.09원 포인트 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4% 상승해서 71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현재 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힘을 내주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는 어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의 별세 소식도 있었고요. 또 인도 정부로부터 관세 회피 혐의로 약 9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악재가 겹치나 싶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 힘차게 힘을 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폴란드에서 대규모 ESS 그런 프로젝트를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또 역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역시나 1.59%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강보합권 혹은 좋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아도 역시나 이 현대차의 흐름을 받아서 좋은 흐름 1%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22% 그리고 KB금융 0.49% 강보합권 흐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시죠. 네, 알테오젠과 HLB 오늘은 좀 제약 바이오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지난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HLB 쇼크를 조금은 해결해 나가나 싶었는데 오늘은 0.54% 하락하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들도 1%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0.22% 혼자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휴젤과 코오롱 티슈지는 0.59%와 1.49% 하락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와 리가켄 바이오는 보합권에서 흐르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3월 26일 수요일 또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가 그래도 미국 증시가 좋았던 만큼 함께 커플링되고 있는 뉴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하락 좀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0.58%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44%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고요. 코스닥에서도 지금 1000종목 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코스피에서는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거든요. 어제 반도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TSMC에서 이 내달 2나노 수주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의 첫 고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도 이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들도 같이 좀 동반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쪽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지금 현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TSMC 2나노 공정이 양산이 시작된 건 아니고 일단 다음 달부터 양산을 하겠다. 그래서 미리 고객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나노, 2나노라는 거는 반도체 단위를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소형 반도체를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저전력에다가 고품질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2나노는 현재 아무런 회사도 먼저 간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곧이어 따라가긴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TSMC가 먼저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반도체의 수율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업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더 작게, 더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원재료 100을 넣어가지고 수율이 80%, 90%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불량률이 점점 떨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TSMC가 애플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뭐 이 칩을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불량률이 나오고 심지어 아이폰에 넣는데도 그 칩의 불량률이 뜨면은 결국에는 고객 간의 신뢰를 잃는 거거든요. TSMC가 가장 잘하는 게 바로 이 수율입니다. 현재 2나노를 차치하더라도요. 3나노에서도 TSMC는 거의 85% 정도 수율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칩을 만들어주니까 편하죠.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삼성전자는 현재 3나노가 수율이 잘 나와도 70%가 넘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파운드리만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나노까지 벌써 TSMC가 이런 식으로 벌써 빠르게 반도체 양산을 시작해 준다면 결과론적으로 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좀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2나노 양산 공정에서도 수율이 한 70%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전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을 상당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삼성전자가 오늘 6만 전자 깨졌나요? 오늘도? 한번 볼게요. 6만 200원까지 다시 6만 전자를 또 회복을 해주긴 있는데 현재 사실은 6만 전자를 회복을 한다, 6만 원을 넘어간다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6만 원 선을 넘어가려면은 일단 어저께 말씀드렸던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 판은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나노라든지 아니면 GAA 공법을 사용한 2나노를 TSMC를 압도한다든지 그러니까 파운드리 산업에서 TSMC를 좀 압도해야 되는 삼성전자의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엔 TSMC가 2나노 로 먼저 앞서 나간다면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에이징랜드라든지 TSMC 향 장비 그다음에 설계 업체들이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으니까 저는 앞으로 TSMC의 움직임을 본다면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TSMC랑 반도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기술도 4% 넘는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에이징랜드 또 한미반도체 역시도 상승부를 켜주고 있습니다. 이 점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 테슬라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이 유럽에서 판매가 40%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세에 대한 이 완화로 인해서 조금은 상승불을 켜주긴 했습니다. 2차 전지 오늘 보니까요.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1.3%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2차 전지주도 같이 또 동반 상승 흐름 보여지는 걸까요? 2차 전지는 우리가 아직은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정말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전체적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시면 되는데 더 이상 떨어질 만한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이상 떨어지진 않지만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테슬라 향의 전기차 전기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긴 많은데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2차 전지는 무조건 전기차로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전기차에도 정말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과 같은 완성형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은 어디를 보셔야 되냐? 휴머노이드 로봇 쪽을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차에 대해서도 정말 비중이 많긴 많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랑 같이 생활을 하는 로봇 아니면 최소한 협동 로봇이 될지언정 결국에는 로봇이 24시간 일하고 10시간 일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배터리의 성능이 나빠가지고 로봇이 뭐 3시간 일하고 또 충전해야 된다. 이러면은 안 쓰는 이만 못하는 거거든요. 인건비 쓰는 이만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바로 옆에서 붙어서 써야 되니까 배터리 폭발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전고체 배터리에 가장 앞서 있는 삼성 SDI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2차 전지는 아직 이 주가를 이렇게 단기간에 팍 하고 올려줄 만한 그런 모멘텀과 퍼포먼스는 아직은 부족하니까요. 저는 2차 전지 물려 계신 분들도 아직은 홀딩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매수,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생각은 오히려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2차 전지주 쪽으로는 조금 관망세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시끄러운 뉴스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삼성전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인도에서 관세 회피 혐의로 그 과징금을 9천억 원 부과하겠다라면서 지금 통신 장비를 수입하려다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오늘 통신 장비주들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HFR은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R2 테크놀로지는 17%도 급등하는 흐름까지 보였거든요. 통신주들 쪽으로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이슈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조금 알아보니까 오전에 나온 뉴스라서 좀 뭐 명확한 팩트는 없지만 일단 인도에서 현재 관세와 비관세 품목을 구분하는 데에 여기저기 기업에다가 지금 다 벌금을 좀 때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몇천억 단위의 지금 벌금을 물린 건 아닙니다. 결국엔 삼성전자도 강력하게 이걸 소송을 걸어가지고 제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전에 뭐 뉴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아차에다가도 인도라는 나라 자체에서 2,500억 정도 비관세로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벌금을 또 물렸다. 벌금 물린 건 아니지만 벌금 제기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주가 반응을 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누를 만한 뉴스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방금 뭐 얘기하셨다시피 뭐 HFR이라든지 RFHIC라든지 이런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좀 눌러줄 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 향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재료로 좀 봐야 되냐면 미국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재료가 뭐냐면 오픈랜이라는 거예요. 오픈랜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을 쓸 때 전화를 쓰거나 인터넷을 쓰거나 하잖아요. 그거를 기지국에 대해서 전파를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지국이라는 건요. 원래 지금 삼성전자밖에 못하지만 삼성전자가 기지국을 세우면 삼성전자 부품, 삼성전자 안테나, 삼성전자 소프트웨어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 이거를 한 회사로 이렇게 원웨이로 가는 게 아니라 개방형 랜으로 만들어가지고 말 그대로 오픈랜을 만들어서 안테나는 A 회사,
뭐 소프트웨어는 B 회사, 기지국은 C 회사 이렇게 나눠서 하자라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중국의 화웨이라는 회사가 이 기지국에 대해서는 또 기술력이 좋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이 기지국 통신 보안 쪽에 상당히 예민한데 이거를 화웨이 쪽에 맡기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랜을 만들어 가지고 삼성도 들어오고 뭐 우리나라 장비 회사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지금 사업 역량을 계속해서 펼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RFHIC라는 종목 같은 뭐 전력 증폭기를 만드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 아니면 HFR 같은 통신을 윤활하게 해주는 통신을 닦아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눌러줄 때마다 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통신 장비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려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가 정말 예전에 과거에 5G 얘기 나올 때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반토막도 안 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5G, 6G라는 건요. 앞으로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로봇까지 하면은 결국에는 기반 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 통신 장비주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5G 통신주는 앞으로도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필요한 장비들이고 또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구리 선물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우려감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구리 관련 주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일신동, 또 고려아연, KBI, 메탈까지도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구리 가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오. 구리 선물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구리가 이제 경제의 선행 지표라고 좀 하거든요. 근데 구리값이 일단 올라가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일단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펀드 회사들도 지금 구리 선물을 엄청나게 사놓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앞으로 광물 자원에 대해서 싸움이 좀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관세의 영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구리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미국도 구리를 필요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가 어느 정도 또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좀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 대장주격인 풍산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풍산이라는 종목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요. 물론 구리 관련된 종목은 맞습니다만은 풍산이 주로 하는 거는 방위산업체예요. 총탄이라든지 포탄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걸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구리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풍산입니다. 그래서 풍산이라는 종목은 앞으로 구리값의 상승으로 보셔도 좋고 앞으로의 방위산업체, 제가 방산주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눌림이 끝나고 난 뒤에 방산주들이 또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 풍산 같은 종목들도 위쪽으로 가장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풍산 5%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구산업도 13%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구리 쪽 테마 쪽으로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0.6%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0.09%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돌아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 함께하고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의 이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지수 상황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일단 양시장 지수 먼저 확인해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코스닥은 현재 약보합 수준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선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도 개장하고 나서는 플러스권 찍혀 있긴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아무래도 또 우리 증시만 또 나홀로 빠졌다 보니까 오늘 조금 이에 따른 낙폭에 따른 리바운드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보면은 이제 코스피 쪽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순매수세가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은 여전히 코스닥 쪽은 계속해서 좀 매도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다시 한번 또 치솟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부재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뭐 공매도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공매도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일단 우선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공매도가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펀더 대비해서 밸류가 굉장히 높은 섹터들이 이제 공매도 타깃이 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과열 부분에 있는 섹터를 좀 보자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지금 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 가치는 있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오버로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최근 들어서 현대로템이라든지 이제 방산 관련주들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공매도에 대한 이제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런 우려감들이 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방산 관련주들의 어떤 하락세가 어제에 이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그 구리 관련주들의 어떤 시세 급등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풍산이라든지 이구산업도 상승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제 그 개별 이슈에 따라서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이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또 그 기술주들에 대한 또 고평가 논란이 조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눌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 또 마윈 회장이 이제 그 거품론에 대해서 또 AI 그쵸. 얘기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좀 눌려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장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은 그래도 소폭 조금 반등으로 마감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너무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021년 코로나 이후로 이제 굉장히 최저치로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있는 동시에 그래도 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좀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리값 같은 경우에 앞으로 뭐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리 관련주들도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현대차 역시도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죠.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미국에 31조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짓눌렀던 게 결국에 관세 때문에 못 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동차 관련주들의 어떤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봤습니다. 일단 현물 시장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개장 대비해서는 매수 포지션 좀 규모 현재 키워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은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 수준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매도 시행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는 보통 좀 지수가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목금 3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이 3거래일 동안은 그래도 지수가 조금이나마 추가 상승 여력이 좀 가능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맞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바로 이제 재개되기 한 일주일 전에는 이제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수수료에 대한
유리한 이득을 보기 위함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재개하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는 결국에 이제 변동성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4월부터는 정말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성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리고 공매도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대차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52조에서 지금 62조 원대까지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 이제 부분 주식을 좀 매도하면서 이제 해지를 할 것으로 앞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과열이 된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타겟이 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제 공매도를 재개를 하게 되면서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멀리 좀 떠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 이제 공매도 이제 금지에 대한 부분들 때문인데 공매도를 다시 한번 좀 재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이런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좀 돌아올 가능성 또한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게 또 이득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었던 증시가 다시 한번 이제 큰 손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서 자정작용도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밸류가 높은 기업들은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또 피해를 보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동성 확대로도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인들하고 기관하고의 어떤 그 요건도 좀 변화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개인들에게 굉장히 좀 불리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상환 기간을 이제 90일로 똑같이 맞추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좀 강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장점들이 또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어떠한 상승은 조금 즐기시되 그래도 이제 4월에 대한 변동성은 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분산 투자하시는 이런 전략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일주일 정도는 지수가 좀 좋을 수 있겠지만 재개된 이후에는 오히려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말씀 중간에 대차 거래 잔고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그 상위에 있는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면 가장 많은 게 지금 상단에 2차 전지랑 바이오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섹터는 일단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우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 이제 공매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타격은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적을 지금 받쳐주고 받쳐줘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고점 대비 지금 70% 정도 밀린 종목들도 있지만은 여전히 좀 실적에 대한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상위단에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대가 이제 에코프로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이제 이번 연도 실적도 전혀 좀 기대 가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공매도에 대한 어떤 타깃이 또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2차 전지 분위기를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확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를 밀어줄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캐즘에 있어서 단기간적으로 좀 벗어나기 쉽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럽에서도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중국 빼고는 대체적으로 지금 캐즘 현상을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안 팔리다 보니까 이 소재 쪽은 조회수가 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양극재, 음극재 쪽도 우리가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중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이런 현상들도 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앞으로 단기간적으로 업황이 크게 회복이 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2차 전지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K이노베이션 쪽은 조금 괜찮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상단폭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닛산 관련해서 또 수주 확보를 한 상황이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이제 폴란드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공급 계약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개별 이슈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실적이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이런 2차 전지 업황 쪽은 좀 단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이제 소재 쪽은 지금까지 봐왔을 때 이게 단기간에 좀 실적 개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좀 2차 전지 쪽은 길게 보시기보다는 짧게 보시는 좀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업황이 개선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대차거래 잔고 종목을 봤을 때 물론 모두 다 공매도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위에 지금 2차 전지랑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여기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달러원 환율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1,470원 터치가 나왔고 오늘은 1,464원 10전 정도에서 현재 흐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안도 있고 전국도 여전히 불안하고 관세도 좀 유연하게 행동한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 합쳐지게 되면서 결과값이 환율로서 1,470원 터치까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스권으로 봤을 때는 거의 상단 근처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당분간 뭐 정리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환율 경계감을 좀 높여야 되는 구간으로 다시 좀 들어왔을까요? 네, 일단은 환율이 지금 또 갑자기 또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공매도 이슈도 있겠지만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어제 장을 우리가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보합으로 끝났고요. 니케이나 이제 대만 각권 같은 경우에 미국장 따라가면서 나름 이제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 1% 넘게 빠지면서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원인이 결국에는 이제 이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가 훨씬 더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디커플링 현상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 정도는 조금 따라가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우리만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개별적인 어떤 악재가 좀 껴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개별적인 리스크라고 하면은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빠른 시일 안에 조금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환율은 다시 한번 또 1,500원 선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안정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환율은 이제 전국이 어쨌든 불안하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그 탄핵 관련해서 4월로 또 미뤄지고 있잖아요. 4월 갔을 때도 또 모릅니다. 이게 계속 미뤄지다 보면은 이 환율은 진짜 우리가 위로 많이 열어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게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가 좀 해소가 돼야지 우리 시장도 좀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방으로 조금 열어놓고 체크를 계속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이에 따른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수출 주도형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달러에 대한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차익을 많이 벌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다 보니까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들이라든지 이제 식품주 쪽도 여기에 따른 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코스피가 조금 떨어졌고 오늘은 뭐 다행히 반등한다고는 하지만 코스닥이 오늘은 반대로 좀 약보합 수준 흘러가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시티 쪽에서 나왔던 코멘트를 보면 이렇게 탄핵 선고가 점점 뒤로 좀 늦춰질수록 국가 신용 등급이 낮춰질 수 있다,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원화 약세로 좀 이어지는 모습까지 나타났었는데 이게 지수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뉴스일까요? 우선은 이제 그 탄핵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말씀 주시면은 이제 그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지수상으로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도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가중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쩔 수 없이 저는 좀 반영이 이제 계속해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좀 해결이 돼야지만 우리 시장도 결국에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들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쌉니다. 여전히 지금 주요 아시아국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떠한 정치적인 리스크만 조금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전보다 2월 달보다 훨씬 더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조금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결이 돼야 또 지수도 상방을 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 이제 시티 쪽에서 나왔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 같이 체크를 좀 해봤고요. 그러면 지수 플레이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 위로 올라가면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반대로 이제 6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싶어서 또 못 담는 심리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 6만 원 선 지켜주면서 6만 200원 선에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일단 오늘은 시작을 했고 어제랑 그제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이 거래량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좀 적었다라는 거는 팔지 않는다라는 건 긍정 시그널로 좀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우선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6만 원대를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좀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서 잠깐 이제 6만 원대 이하를 터치를 하고 지금 다시 한번 또 곧바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 6만 원을 크게 돌파를 하지를 못했었죠. 특히나 이제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이제 6만 원 이하대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6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을 돌파한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인도 관세 이제 세금 미납 부분으로 인해서 어제는 좀 하락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미증시가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이제 하반기 때 된다라고 한다면 빅테크 관련주들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공정가치 대비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할인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주부터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하이닉스라든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탄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부터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6만 원 이하대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다라는 점에서 항상 좀 부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6만 원 안착하고 잘 지켜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여부일 것 같고요. 그러나 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랫골이 좀 달리면서 0.84% 상승세 강보합 수준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앞에 HD, 현대일렉트릭 붙어있는 종목들 양쪽에서 모두 다 러브콜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폴란드 관련해서 ESS 수주 공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반응이 크게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로 보자면 기관 쪽에서 SK 하이닉스를 담아가는 모습, 그리고 어제 있었던 현대차는 양쪽에서 모두 빠져 있고요. 현대모비스만 유일하게 외국인 쪽에서 현재 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순환 출자 구조이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기아를 사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한화오션도 오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담아가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북미 최대 배전산업 전시회 참가한다라는 뉴스 어제 있었고요. 어제도 오전 오후에 봤을 때는 프로그램 상위에서는 순매수 1위 종목으로 현대일렉트릭이 자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양쪽에서 모두 다 러브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전력설비 쪽은 대표님 미리부터 좀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봐도 되나? 라는 질문이 좀 생기실 것 같거든요. 네, 항상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력 쪽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회로 삼으시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가파르게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되돌림 현상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에러스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다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지금 거의 30% 넘게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전력 설비가 워낙에 노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교체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만큼 결국에 이제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 관련 기업들의 어떤 장기적인 수혜는 여전히 슈퍼사이클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이제 밀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이제 그 기회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전력 설비주도 같은 경우에 작년 여름에 이제 최고를 찍었다가 이제 그 이후에 한번 하락이 좀 크게 나왔던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한 4개월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조정 기간을 거치다가 다시금 이제 전고점을 또 돌파했던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역시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 이후에 이제 전고점 돌파 가능성 또한 이제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전력 설비라든지 원전 이런 것들은 수주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슈퍼사이클이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뭐 AI라든지 이런 이제 격포제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는 항상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먼저 조정을 받은 만큼 또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 중에 의외의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LK캠이 2위에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상장했던 반도체 소재 기업이고요. 외국인 순매수에서는 사실 처음 다루는 종목인 것 같아서요. 이나노 공정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 조건인 기업인데 TSMC가 다음 달부터 뭐 이나노 수주 돌입한다라는 거에 영향을 좀 받은 건지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말씀 주신 대로 이나노 관련해서 이제 필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관련 기업들 중에서 좀 비슷한 기업을 찾아보더라도 이 위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독보적인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이 TSMC 관련해서 지금 좀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나노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결국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이 LK캠 역시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 저는 웬만하면 6개월에서 1년은 더 두고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고평가 수준으로 가격이 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시세를 좀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상장 첫날에는 강하죠. 근데 항상 추세를 보면은 다시금 이제 미끄러지면서 이제 공모가까지 내려오는 이런 현상들이 항상 조금 벌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떠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점을 좀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실적에 대한 데이터 부분들도 기존 상장사들보다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쌓일 때까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한번 좀 지켜보셔야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거래일제 상승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섣부르게 좀 판단하시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추세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하면 보호예수 물량이 또 해제되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4%대 상승세 보이면서 일단 차트상으로는 통통한 양봉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 비철금속이랑 전선을 제가 함께 좀 묶었는데요. 일단 구리값이 톤당 $10,000를 상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구리값이 올라가게 되면 같이 연동받으면서 영향받는 쪽이 전선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오늘 개장하고 나서 전선 관련주들도 나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입니다. 대원전선이 12%로 가장 강하고요. KBI 메탈이 6%, 대한전선 3%, LS 가온전선도 약 1%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임 체크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테마 열어보시죠. 두 번째 통신주 보겠습니다. 사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했던 소비자 신뢰지수도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6개월 뒤에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봤던 기대 지수 또한 지금 한 65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서 팬데믹 수준까지 지금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고배당주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죠. 그래서 고배당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쪽이 또 통신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들도 체크해보면 좋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HLB 관련주입니다.
사실 FD 승인 불발이 나면서 하한가를 맞았던 게 요 며칠 전이죠. 그런데 5월에 대한 재심사 기대감 속에 다시 한번 반등세를 시연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전략을 봤을 때는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은 1% 넘게 2%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일단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점검을 해봤는데 대표님 어느 쪽부터 볼까요? 네, 일단 통신 쪽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제 재미없어 하시는 게 대표적으로 통신 그리고 그쵸. 이제 금융주 쪽이신데 사실 여기가 이제 배당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섹터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통신 쪽이 그동안 보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KT 같은 경우에 지금 1년 넘도록 한 70% 넘게 또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같이 이제 그 전국이 좀 불안한 시점에서는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고평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밸류적인 부담보다는 이제 어떠한 그런 배당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국내 경제 성장률도 기존 2.1% 전망에서 1.7로 떨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관세 이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또 언제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불확실성을 좀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이제 고배당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통 3사 관련해서 그 과징금 리스크도 지금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담합 관련해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원래는 이제 벌금 부과가 5조 원대로 점쳐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막상 나오니까 이게 한 1,000억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통 3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걸림돌이 없어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도 이제 벌금 부과액이 300억대로 가장 좀 낮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탑픽으로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이통 3사 중에서 이제 종목을 고르시는 게 중요한데 네. 물론 이제 시세 자체가 KT가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배당금 지불 능력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오히려 LG유플이나 SKT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 분기별로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KT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배당도 잘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도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한 5.9%대니까 올해는 6% 넘어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배당 쪽에 좀 테마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그 안에서도 이제 KT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쵸. 통신주 하면 고배당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고 탑픽으로는 KT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전 코너에서 오픈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회사의 안테나, 기지국, 부품 등등 다 동일하게만 썼어야 되는데 오픈랜, 개방형 랜으로 바뀌게 되면 A 회사의 안테나, B 회사의 기지국 등등 이렇게 다르게 써도 다 가능하다라는 걸로 해석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이전에 5G, 6G 이야기 나왔을 때 통신주 보고 들어가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전히 좋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목 교체 없이 일단은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바닥을 찍을 만큼 찍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오픈랜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는 되고 있지만 이제 상용화가 됐기까지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좀 오랜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어떤 기대가치만 지금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AI라는 것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앞으로 의료 쪽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쓸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도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지금 개발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스마트 기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4G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5G, 6G 이거 이제 통신 쪽도 앞으로 이제 단계별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은 좀 없기 때문에 다소 이제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좀 감안해도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좀 미래는 밝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시간은 좀 걸린다 하더라도 미래는 긍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조언 주셨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화제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HLB라서 이 그룹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 다 약세입니다. HLB 사이언스만 1.7%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마이너스권. 가장 많이 크게 벌어지는 게 생명과학이 3%대, 파나진이 2%대, 그리고 HLB 자체만으로 놓고 봐도 1.6% 하락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휴젤이 CRL 2번 맞고 세 번째 FDA 승인을 해서인지 HLB도 가능할 거라는 기대감 속에 일단은 반등세가 조금씩 보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했던 구간이 개파락으로 떨어졌던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서만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더 끌고 가도 좋을지 어떤 의견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HLB는 오히려 결과를 나오는 것을 앞으로 좀 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다시금 5월 달에 이제 재심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기대감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HLB가 지금 계속해서 좀 기대가 이전부터 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벌써 19년도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반려가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거의 6년째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뢰도 하락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될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도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전저점 뚫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향후에 어떤 이런 흐름들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승인이 나면은 그때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유한양행 때도 봤듯이 결국 FDA 승인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유한양행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 세론이 좀 나왔지만은 결국엔 추세적으로 좀 이어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승인이 정말로 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추세가 한 달에서 2달간은 좀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그때부터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 정도는 좀 덜어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승인이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반 정도는 좀 수익을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신규 관점에서는 우선은 좀 보류하는 의견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결과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주신 겁니다. 5월에 재심사가 들어갈 거라서 그래도 다시 한번 올해 안에 결과치를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은 일단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5일선도 이탈을 좀 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개파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요. 5일선 이탈한 채로 지금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하고 승인 결과 보고 들어가자라는 부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엇갈린 흐름 속에서 외국인은 현물, 선물 모두 매수 포지션 찍혀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매수 규모 키워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